예, 지금부터 3교시 감리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감리 업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감리 업무의 내용, 다음으로 공정 단계별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감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에 대한 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동주택,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고층의 그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과정에서 감리를 하게 되냐면 주택법입니다.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에서 감리합니다. 왜 감리를 하느냐? 이게 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게 민간공사인데 왜 감리를 의무화하느냐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그 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입니다. 후분양.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주택을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을 보고 청약을 하고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뭐 수억 원의 그 몇억 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건설회사가 근데 당초에 그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모델하우스처럼 품질이 보증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나중에 다 지어줘 놓고 묻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후분양 제도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은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이러한 회사들이 감리 전문회사, 또 건축사 사무소,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해서는 건축사 사무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즉 시청, 구청 이런 데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 그쪽에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그래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책임감리라고 요새는 이제 건설사업관리라고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감리. 그래서 대상이 뭐냐면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청사, 열도, 철도, 역사, 이러한 시설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일 때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16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 건설기술진흥법 체계 하에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건축물인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냐면 발주기관의 공공기관의 공사 감독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리 대가는 감리 대가 기준에 의해서 또 감리 전문 회사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 지정 역시 발주청장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한 그 시공감리, 민간공사, 소규모 건축물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공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보수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건축주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감리는 건축사 사무소거나 이런 데서 이제 감리자 지정도 건축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실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좀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리 업무 내용은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라는 게 이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이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부가적인 업무도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 역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도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안전사고 사망,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사망 재해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민간공사에 한해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아마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리 업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감리 형태에 따라서 아까 민간 건축과 주택법 감리와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책임 감리, 지금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은 책임 감리, 시공 감리, 건축 감리,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건축 업무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설계 도서대로 시공 여부, 규격이나 자재, 이제 근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자재 중에 KS 제품하고 외국 이제 중국산, 요새 중국산 그러죠. 이 중국산 건축 자재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싸죠.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용자재의 적정성, 감리자의 역할입니다. 이 건설업자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는 국내 KS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재가 워낙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게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설계대로 사용자재의 적정성을 반드시 모든 감리 영역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하고 시공감리도 이런 품질시험 계획이라든지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공정표가 제대로 되는지, 또 시공 상세도는 그리는지, 건설 안전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건설사업관리라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 역시는 이런 공공건축물에서 이거 한다 그랬죠. 건설사업관리. 그래서 기성검사, 준공검사, 이게 발주청을 대신해서 얼마를 공사 기성대가로 지급해야 될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공공행정 업무들,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바로 건설사업관리 발주처를 대행해서 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정 단계별 품질 관리 업무를 세부 공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설공사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공정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 가설공사죠. 이러한 가설공사는 본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공사들을 다 가설공사라고 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계 파이프를 설치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가설 용수를 끌어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공사 구조물이 설명드렸듯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굳기 전에는 상당히
진흙,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푸집이라는 형틀을 넣어서 굳을 때까지 이거를 그 양생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중량물이기 때문에 이 자재들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뭐 TV나 이런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런 콘크리트 타설 과정 속에서 이런 가설 구조물, 비계들이 무너져서 보통 뭐 몇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상부 하중, 지탱할 수 있는 상부 하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조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좀 부실한 가설 공사를 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것, 현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런 것들도 이제 강간 비계 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게 부재 두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도 약해서 이런 것들이 하중이 받을 땐 부러집니다. 휘고. 그래서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가설 공사에 대한 부재에 대한 이런 부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흙막이 및 토공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상도동의 유치원 옆에 이제 공사장인데 흙막이를 잘못해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건물까지 침하를 일으켜서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 아마 나중에 이 상도 유치원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부수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 공사가 다세대 주택 공사 진행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냐면은 계측을 잘못 계측. 그 다음에 흙막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토합에 대해서 옆에 이런 건축물의 하중까지 이 흙막이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흙막이 설치했을 때 흙막이 쭉 설치할 때 이렇게 토합이 작용하고 흙막이 이렇게 밀어내는데 여기에 충분하게 지지대를 설치 못할 경우에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할 경우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흙막이를 부실하게 했고 또 이런 계측해서 이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변화를 서서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을 합니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이런 계측에 대해서 좀 부실하게. 당연히 이러한 진행 프로세스를 감리자가 이게 아마 민간 건축물 아까 뭐라 그러죠? 공공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은 공공에서 감리를 합니다만은 49세대다 보니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했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든지 이래서 아마 이런 계측이라든지 흙마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역시 이러한 토질들이 어떤 형태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흙막이 공법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떤 부실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입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공사가 이제 독립기초 있었다 그랬죠. 독립기초, 그 다음에 연속기초, 그 다음에 매트기초, 두껍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파일기초죠. 이 기초에 파일을 박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파일을 박는 우리나라 토질 같은 경우는 대개 뭐 이게 이제 토사보다도 여기에서 뭐 한 10m 뭐에서 40m 한 50m에는 안반이 있습니다. 안반. 이 안반까지 이제 파일을 지지하고 기초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이제
타설해서 여기에다 이제 건축물을 올리게 되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충분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지. 이 상부 모든 하중이 이 집안에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이 파일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돼야 됩니다만은, 아마 이쪽에 여기가 아마 아산 어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어떤 매립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충분한 깊이로 박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면서 건축물이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이러한 것도 부실 원인이 집안 조사 자체가 부실했죠, 제가. 그래서 이 충분한 파일 설계를 못한 겁니다, 이건. 못한 거고, 집안의 경우에 따라서는 안반이 여기 있는데, 이 중간에 뭐 전석층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강도가 약한 안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석층이라고 얇은 안반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 안반은 여기 밑인데, 착각하고 지지조사, 집안조사를 부실하게 한 이유로 여기에다 파일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를 치고 건축물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하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일으키고 건물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래서 집안조사가 부실됐고, 또 이런 기초공법을, 이거 파일을 이게 약하다 그러면 파일을 여러 개를 박아야 됩니다. 파일 공법도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일반 기성제 파일을 박을지, 그 다음에 현장 타설 말뚝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깊게. 그래서 이걸로 이런 공법으로 할지, 그래서 기초공법 선정. 왜냐하면 이게 첫째가 이제 집안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기초공법 선정도 잘못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자가 설계 도서를 보고 이러한 공법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설계가, 또 당초의 설계가 집안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 도서도 부실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골조공사입니다. 골조공사의 주요 품질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철근 간격입니다. 철근 간격이 설계 도서에 20cm 간격, 15cm 간격, 이런 것들이 설계 도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할 때 이 철근들이 그러한 간격대로, 설계 도면에 표시된 간격대로 배근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철근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슬라브나 보가 구조적으로 힘을 받고 지탱하는 데에서 많은 역할을 철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피복 두께입니다. 이 피복 두께는 이 철근과 이 콘크리트가 이제 나중에 채워집니다. 이 채워졌을 때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즉 단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철근을 보면 단면적으로 잘라봤을 때요. 그러면 요 피복 두께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3cm, 또 물에 접하거나 흙에 접할 때는 이게 뭐 많을 때는 7cm, 10cm까지 피복 두께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콘크리트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물이 자꾸 침투하고 하면서 이게 중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버텨내라고 이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 두께를 제대로 두고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검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한 100년 정도 갑니다. 100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되게 되면은, 일로 이제 물이나 이렇게 돼서 이게 철근이 녹이 슬게 됩니다. 녹이 슬게 되면은
구조적인 힘을 잃게 되고 단면적 저하가 되고 이제 어떤 파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짐입니다. 다짐. 콘크리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가 유연하기 때문에 굳기 전에는 어떤 형틀에 넣어서 밀실하게 타설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다짐이 철저히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통 곰보라 그래서 이게 골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조적인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유효단면. 유효단면은 뭐냐면은 이게 구조 응력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연죽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갖게 되고 이 철근은 이 휘는 능력에 대해서 버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철근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철근을 이쪽에다 배근했는데 이쪽이 짧게 폭을 좁게 배근하면 그만큼 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단면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검측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자들이 철근 간격과 유효 단면적이 확보가 되는지 도면을 꺼내 놓고 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틀. 형틀이 안전하게 이런 지지가 돼 있어야지 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형틀이 이제 정확한 규격을 지키는지 또 변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골조공사단에 이렇게 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감공사는 이러한 철물들이 이 금속공사에서는 이게 긴결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체 정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정착이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게 페인트, 도장공사라 하죠. 페인트가 잘 돼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대기 중에 뭐 습기나 이런 거에서 녹이 빨리 슬게 되겠죠. 정착이 잘 안 돼 있으면은 흔들려서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지붕공사 같은 경우는 이 판재 지붕재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울럭울럭 한다든지 그러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음이 제대로 요런 판 하나하나가 이어 붙인 거거든요. 이어 붙인 데가 가하면은 또 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품질 관리 업무의 감리 업무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녹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녹 방지용 페인트를 먼저 칠하고 유성 페인트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접 부위는 용접이 이제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안 그러면 일찍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품질 관리 업무의 감리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도 창호공사는 이런 것들이 창호를 설치하고 이렇게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철물들이 제 위치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왜 이게 파괴가 되냐 요런 데 이제 나사못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럭덜럭거리겠죠. 예? 그 철물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열. 요새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기하고 접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열재들이 이 콘크리트 모체에 아주 밀착돼서 불연속선이라고 하는데 불연속선이 그 생기지 않게끔 이게 만약에 들떠 있거나 하면 이 모체와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에 결로라는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겨서 곰팡이가 쓸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그 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가 뭐 오염된다든지 또 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오게 됩니다. 그 결로가 생기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열재가 제대로 규격에 의해서 단열재가 설치되고 또 밀착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로가 잘 안 되면 이렇게 결로가 껴 있습니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 품질 관리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에서.
미장공사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들뜸, 박락, 균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모체와 이 미장면이 서로 흡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하게 물 추김을 하고 또 이게 또 면이 너무 또 뭐랄까 맨들맨들하다 그러죠. 평활하니까 이게 잘 안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잘 붙을 수 있게끔 뭐 초벌 미장을 해서 재벌 미장을 한다든지 두 번 미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들떠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째 바탕 처리라든지 또 일정한 면적이 늘어나면은 이게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들뜨고 그래서 조인트 연결 부위 해줘야 되고 이 재료가 또 이제 좀 골재의 입도에 따라서 이게 또 면이 또 달라집니다. 또 물하고 배합비, 또 미장할 때 약간 또 일정 기간 양생할 때까지 시간을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야지 양생이 된 다음에 다시 시멘트 모르타르가 잘 붙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축을 해야 됩니다. 도장공사의 경우도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장공사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뜬다든지 이렇게 방락인데 이렇게 곰팡이가 쓴다든지 바닥에 들뜬다든지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바탕 처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바탕이 습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페인트가 잘 흡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타일 공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떠붙임입니다. 떠서 이렇게 붙이기. 몰타를 타일 뒷면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벽에 붙이는 그런 공법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몰탈이 밀실하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닥을 전부 다 미장을 한 다음에 평활하게 한 다음에 타일 본드 같은 경우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타일 공사의 품질 관리도 이런 타일 그 접착력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일정하게 떼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잘 붙었는지 이런 것들이 감리자의 업무고 품질 관리 업무의 타일 공사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공사 같은 경우도 하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들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접착제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인 부분이 뭐 이런 오염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장공사 역시 여기 보시다시피 마루공사도 이렇게 막 들뜨고 막 이게 싱크대 문 같은 경우도 이게 수직이 잘 맞질 않습니다. 예? 해보면은 뭐 이렇게 벌어져 있대 위에는 붙었는데 밑에 붙었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 같은 것도 여는데 문 틀에 딱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막 붙고 여기는 벌어지고 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은데 목공사가 아니고 위생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생도기도 이 바닥하고 밀실하게 붙는지 수평 레벨은 맞는지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요런 이음 부분이 여기 바닥과 여기 간에 여기가 밀실하게 시공이 되지 않아서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감리자들은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장공사나 이런 뭐 타일공사, 방수공사 역시 그렇습니다. 방수공사도 바닥에 들뜸이 없는지, 충분하게 콘크리트 모체가 그 양생이 돼서 충분하게 건조한지, 이 모체가 건조해야지 이 페인트가 접착이 잘 됩니다. 모체가 만약에 습기가 많다든지 하면은 이 페인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들뜹니다. 들떠서 하자를 일으키고 되고 방수 성능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은 뭐 이 안에서 제대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전기는 사실 배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림에 막 선이 엉켜 있죠. 이게 시간이 가면 이런 데서 뭐 피복이 벗겨져 갖고 이런 전선끼리 합선을 일으켜서 화재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선이 배관에 들어가서 또한 이제 전선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품질 관리해야 됩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건전한 건축 문화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 도서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많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 보면은 설계 도서가 부실합니다. 부실. 이게 첫째 어떤 분쟁의 원인입니다. 분쟁.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설계 도서를 그래서 절대 설계비를 제대로 주고 설계를 시키면은 이 설계 도서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계약서. 계약서를 두리뭉실하게 해서 총액 계약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계약. 그다음에 건설사는 충분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공정의 감리자를 선정해서 좀 철저한 품질 관리. 그것이 바로 건전한 건축 문화 달성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건전한 건축 문화 달성을 위한 시공공정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